식욕의 비밀에 대해서 시드니에 계신 두 교수님께서 쓰셨네요. 때는 1991년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스티븐 연구실에서 컴퓨터에 앉아 있다. 이 박물관은 1860년에 다윈의 진화를 둘러싸고 토머스 헨리 헉슬리와 옥스퍼드 주교 세뮤얼 월버포스 사이에 대논쟁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그 전설적인 만남은 윌버포스가 다윈의 불도그라고 알려진 헉슬리에게 던졌다는 질문을 둘러싸고 주고받았다는 격렬한 언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헉슬리의 조부모 중에서 어느 쪽이 원숭이 후손이냐고 질문이었다. 헉슬리는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해도 개의치 않겠지만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진리를 가르는 데 쓰는 사람이 친척이라면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대꾸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던 식단 실험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을 막 끝낸 참이었다. 이번에는 메뚜기가 대상이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 연구의 이상적인 특선 종류의 메뚜기였다. 그날 실험을 끝내기 전까지 우리는 영양학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다윗의 이론에 깊이 의존하는 접근법의 씨앗을 뿌려줄 것이라고 거의 짐작도 못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의 답을 찾고자 했다. 첫째, 동물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토대로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일까? 어떤 독자는 이 답들이 지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초식 곤충이 먹는 두 주된 영양소인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달리해서 25가지의 먹이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고단백, 저탄부터 고탄, 저단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먹이는 성분 조성이 제각기 다르지만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았다. 물을 첨가하기 전에 케이크 가루와 조금 비슷한 건조한 알갱이 형태였다. 곤충이 좋아할 듯했다. 우리는 메뚜기에게 그 혼합물을 주었고 메뚜기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지만 허물을 벗고 성체가 될 때까지 각 개체에 먹이를 한 종류만 주었다. 성체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9일에서 3주까지 차이가 났다. 25가지 먹이를 준비하고 매일 200마리에 각각 먹이가 얼마나 먹였는지 재야 했다. 여간 고약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실험을 한 동안에 우리는 비좁고 습한 연구실 온도를 32도로 맞췄는데 동물학과 지하층 깊은 곳에 영원히 틀어박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사막에 사는 메뚜기가 살아가기에는 좋지만 인간의 우정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온도다. 그나마 음악이 우리가 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일 우리는 꼼꼼한 하수구 청소부처럼 메뚜기의 먹이 접시를 꺼내서 배설물을 하나하나 집어내고 상자 안에 든 배설물도 하나하나 다 꺼냈다. 먹기 전후 먹이 접시 무게를 재고 배설물을 분석해서 얼마나 먹고 소화했는지를 조사했다. 그리고 먹이 접시를 건조기에 넣어 수분을 말린 뒤에 10만 분의 1g까지 검출할 수 있는 전자저울로 다시 무게를 재었다. 메뚜기 200마리가 허물을 벗고 날개 달린 성체가 되거나 그 전에 죽을 때까지 매일 이 짓을 계속했다. 성체가 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기록도 하고 그런 끝에 마침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스티븐의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았다. 이렇게 해서 책에서 보여주겠지만 종이 지난 생물학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양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우리의 영양도 마찬가지다. 북아프리카 어딘가에 메뚜기 유충이 2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는 홀로 자랐다. 그 지역에서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주변에는 다른 메뚜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암컷은 아름다운 속색을 띠고 있어 식생 사이에 잘 숨을 수 있었다. 홀로스럽게 조심스럽고 행동했고 다른 메뚜기들에게 다가가면 쫓겨났다. 한편 다른 메뚜기는 무리 속에서 자랐다. 최근에 비도 내렸고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큰 무리를 이뤄냈다. 이 암컷은 사회적인 동물이었다. 밝은 색깔을 띠고 매우 활동적이며 무리를 지어 다녔다. 이런 무리는 행군하는 군대를 형성하며 날개 달린 성충이 되면 대규모로 날아가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드넓은 지역에 이주한다. 북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수천억 마리가 함께 날면서 뉴욕 주민 전체가
일주일 동안에 먹을 식량을 하루 만에 먹어 치울 수도 있다. 농경지로 날아들면 남아나는 것이 없다. 이 두 마리는 서로 다른 종이 아니다. 심지어 자매일 수도 있다. 같은 종의 어느 개체든 간에 수줍은 초록색 개체가 될 수도 있고 무리를 짓는 외형적인 개체가 될 수도 있다. 홀로 자르느냐 무리 속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과정도 빠르게 일어난다. 독립생활하는 초록 메뚜기를 무리에 집어넣으면 1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메뚜기들에게 이렇게 끌릴 것이고 몇 시간 뒤에는 행군하는 건데 이런이 될 수도 있다. 머지않아 색깔도 초록 색깔에서 밝은 색깔로 바뀔 것이다. 이 전이를 스티븐 연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의 애를 썼다.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메뚜기들이 가하는 어떤 자극이 이 전이를 촉발하는 것일까? 그들의 모습일까? 냄새일까? 소리일까? 우리가 발견했듯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접촉이다. 적절한 먹이 식물을 구할 가능성이 낮을 때 홀로 지내는 메뚜기는 같은 먹이에 달려들기에 더 가까이 붙어 지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복잡거리고 이런 신체 접촉이 청력에서 인력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일단 군거성 메뚜기들이 충분히 모이면 마치 한 마음이 된 양 갑작스럽게 집단 전체가 고도로 동조를 이루어서 행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행군을 시작한다는 집단적인 결정이 메뚜기 사이의 단순한 국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군중 내에서 출현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도 없고 계층 조직도 전혀 없다. 행군은 메뚜기들이 모두 한 가지 쉬운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출현한다. 내 이웃의 움직임에 동조하라. 일단 메뚜기들이 임계 밀도에 다다르면 한두 마리가 추가되는 순간에 급작스럽게 집단적인 동조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행군이 시작이 된다. 물론 우리 메뚜기들이 이웃의 움직임에 동조하려는 단순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아직 나타내지 못한 상태였다. 우리는 영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대다수 상황에서 그러니까 답은 모르몬 여치라는 친척 동물의 연구에서 나왔다. 그들의 동기는 좀 사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르몬 여치는 미국 남서부의 작은 탱크처럼 보이는 날지 못하는 커다란 곤충으로 그 엄청나게 떼를 지어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한다. 모르몬 여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1848년 모르몬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에 정착해 처음으로 심은 작물들이 이들이 초토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개척자들은 이 곤충을 막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 굶주릴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매기 떼가 구원자로 등장했다. 갈매기들이 모르몬 여치를 마구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에는 이 사건을 기리는 갈매기 기념비가 있다. 갈매기는 유타주를 상징하는 새다. 갈매기는 큰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스티븐 유타주에서 동료인 그리고 소드 펜로치 이은 코진과 함께 모르몬 여치 때를 연구하던 중에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동조를 이루어서 행군하는 이유를 발견했다. 스티븐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트럭 운전사들이 들르는 모텔에 머물면서 정크 푸드를 먹고 폴리거미 포토 맥주로 목을 씻어내고 있었다. 여치는 엄청난 떼를 막 이룬 참이었다. 그리고 앞에선 무선 추적기를 이용해서 그 엄청난 머리가 세이지 덤불이 드넓게 펼쳐진 지역을 매일 2km나 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이 왜 이주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살펴보자. 우리는 한 거대한 머리가 큰 돌을 건너는 광경을 5일 동안 계속 지켜봤다. 일부가 지나가는 차에 엮이자 그 뒤에 오던 개체들은 멈춰서 그 사체를 뜯어먹었다. 그러다가 그들도 차에 지리개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은 여체들이 발목 깊이까지 쌓였다. 질척거리는 그 기름진 더미를 치우기 위해서 넛가리를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 초식성 곤충이 왜 이렇게 서로를 먹어치우려고 안들 할까? 대량 자살하는 상황까지 이를 정도로 주위의 식생이 풍부하므로 다른 먹을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랬다. 우리는 옥스포드에서 대규모 메뚜기 실험을 할 때 썼던 바로 그 말린 가루먹이를 사막까지 가져왔기에 행군하는 여치떼의 앞에 먹이를 담은 접시들을 쭉 늘어놓았다. 결과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모르몬 여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먹이는 무시하는 반면에 단백질이 많이 든 먹이는 먹었다.
그런데 우리가 차린 작은 반찬을 제외할 때 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단백 식품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앞에 있는 여치였다. 따라서 이들이 행군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뒤에 동료들이 있을 때 앞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앞에 있는 개체가 멈춘다면 그 개체를 먹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오로운 여체의 동적 습식은 강력한 식욕을 촉구한다. 바로 단백질을 먹으려는 식욕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도 바로 그 영양소를 갈구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섬뜩한 습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우연이었다. 스티븐의 메뚜기가 배불리 먹었을 때 보내는 신호를 알아내려 시도하고 있었다. 한 실험에서 그는 메뚜기의 배 끝에서 내로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을 세심하게 잘라냈다. 그는 이 수술을 받은 메뚜기들은 모두 한 상자에 넣어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상자를 살펴본 스티븐은 모든 메뚜기가 신경이 잘린 지점까지 몸 뒤쪽이 다 사라진 것을 보았다. 곤충들은 일종의 연쇄사슬을 형성했던 것이다. 한 마리가 앞에 있는 메뚜기의 꽁무니를 뜯어먹는 느낄 수 없으니 가만히 있었다. 흐른 동안에 그 개체도 뒤에 있는 다른 개체에게 마비된 꽁무니를 뜯어먹히고 있었다. 영양학의 원대한 개념을 검증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동물이 과연 있을까? 어떤 먹이가 제공되든 간에 가능한 한 많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종이 있다면 바로 메뚜기대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메뚜기는 영양소, 특히 단백질 섭취를 조절할 수 있다. 때로는 이것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우리 대규모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양의 기초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1장에서야 우리가 메뚜기 실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뚜기 또 농사에 초토화되는 것은 단백질을 먹으려는 식욕 때문인데 단백질 식욕이 동물계의 다른 동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까? 우리에게도 그럴까? 이런 질문이죠.